밤하늘은 거대한 잉크병이 엎질러진 듯 컴컴했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최고급 레스토랑 라시엘의 화려한 조명탑 아래 안서리는 얇은 트렌치코트 자락을 여미며 세차게 부는 바람을 애써 외면했다. 빗물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레스토랑 입구로 향하는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약혼자 박지훈과의 3주년 기념일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리에게 지훈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막 입사한 그는 서리에게는 눈부신 왕자님이었고 그의 프러포즈는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동화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완벽한 밤을 위해 몇 달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가장 좋은 옷을 사입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인 7시가 30분이나 지났음에도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차가운 빗물처럼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회의가 길어진다는 3시간 전의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서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그는 바쁜 사람이니까 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레스토랑 입구에 멈춰섰다. 서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가 반가움에 손을 흔들려는 찰나 운전석에서 내린 지훈이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은 서리가 아니었다. 눈부신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지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서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훈은 서리를 발견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당혹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무어라 속삭인 뒤 서리가 서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지훈은 우산조차 씌워주지 않았다. 서리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비 오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도록 차가웠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저분은 누구세요? 그리고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그녀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귀찮은 장애물을 만난 사람처럼 안설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서리의 두이와 이를 때렸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곧 약혼해. 저분 고유라 씨야. 유성그룹고 회장님 따님. 네가 아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훈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을 속삭이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야망과 냉혹한 계산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어 초라하게 떨고 있는 서리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내려다보았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약혼이라고요? 그럼 저는요? 우리는 약혼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갈라졌. 그녀가 내민 손에는 3주년을 위해 밤새워 만든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그 상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힐끗 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착각하지 마, 서리야. 네가 가진 그 반지, 그건 그냥 액세서리였어.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어. 그는 조소했다. 솔직히 말해줄까? 네, 그 불쌍한 고아 배경, 이제는 지긋지긋해. 내 앞길에 방해만 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사람이야. 넌 내 발목이나 잡는 짐일 뿐이라고. 그 순간 지훈의 곁으로 다가온 고유라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어머 지훈 씨, 이 여자야?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야? 정말이지.
수준하고는. 그녀는 위아래로 서리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행색이 딱 그렇네. 이런 비 오는 날 처량하게 서 있는 것 봐. 서리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 미래, 행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서리의 떨리는 손에서 선물 상자를 낚아채듯 바다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꺼져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우는 고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스토랑의 따뜻한 불빛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황금빛 문이 닫히는 순간 서리의 세계도 함께 닫혔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남겨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낌이 빗소리에 섞여 터져나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서리는 이미 온몸이 젖어 감각조차 무뎌졌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췄다.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잘 닦인 검은색 구두와 완벽하게 각 잡힌 양복 바지가 보였다. 중년의 남자는 정중하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설이 양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은 듯 또렷했다. 서리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뒷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는 희미하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는 최 비서라고 합니다. 남자가 몸을 숙여 서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더러워진 손을 망설임 없이 잡으려는 그 손길은 단호했다. 서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 신데요. 저를 어떻게? 최 비서의 눈빛이 찰나의 연민으로 흔들렸지만 이내 본연의 침착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빗속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는 고아 소녀에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인을 맞이하듯 말했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안설이 양을 찾으셨습니다. 어서 타시죠. 모든 것은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희미한 약품 냄새와 포근한 온기 속으로 사라졌다. 안설이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넓고 호화로운 1인실 병실이 펼쳐졌다.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빗소리 대신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젖은 트렌치 코트 대신 부드러운 최고급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아가씨? 어젯밤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었던 중년의 남자 최 비서가 침대 옆 의자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서리는 혼란스러운 기억을 더듬었다. 박지훈의 배신, 고유라의 경멸, 그리고 이 낯선 남자의 등장.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TK그룹 의료원 VVIP 병동입니다. 어젯밤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저체온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검사와 함께 영양제를 투여했습니다. 최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간결하게 설명했다. 서리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실 생각도 하지 못했다. TK그룹이라면 박지훈이 그렇게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이 아니던가. 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회장님이라니 도대체 누구신데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란 평범한, 아니 어젯밤부로 약혼자에게까지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였다. 이런 엄청난 곳에 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최 비서는 서리의 질문에 즉답하는 대신 병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말과 동시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백발, 그리고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형형한 눈빛.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TK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이었다. 서리는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자 숨이 멎는 듯했다.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물리고 최 비서와 단둘이 서리의 침대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서리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엄격해 보이는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스쳐 지나갔다. 네가 서리구나. 안서리.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예상외로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저를 아세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재벌가에 어떤 해를 끼쳤다는 것뿐이었다. 강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잘못이라니, 내가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리의 얼굴을, 특히 그녀의 눈매를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너의 어머니, 이름이 강지수였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지수. 그녀가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서리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제 어머니를. 강태환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지수는 내 하나뿐인 딸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TK그룹의 회장이 내 어머니의 아버지라고?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아버지는 두 분 다 아무도 없는 고아였다고 들었어요. 아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내 딸이 가난한 화가놈과 사랑에 빠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 뜻을 거역하고 그놈과 도망친 딸을 나는 가문에서 제명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후회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리의 뺨을 만지려다 공중에서 멈칫했다. 나는 오만했다. 내 제국을 건설하는데 눈이 멀어 내 딸이 어떻게 사는지 외면했다. 지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더군. 그리고 네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 내 유일한 핏줄, 내 외손녀. 서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외손녀라고요? 제가 회장님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어젯밤의 절망보다 더 거대하고 현실감 없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가 10살 때, 20살 때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찾았다. 강 회장이 무겁게 말했다. 지수가 죽고 나서 너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성을 안씨로 바꾸고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너를 데리고 숨어 다녔더군. 그리고 네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뒤 너는 곧바로 보육 시스템으로 넘어갔고 흔적은 완전히 끊겼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너를 찾는데 20년이 걸렸다. 최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강 회장이 그것을 받아 서리에게 건넸다. 내 어머니의 사진이다. 그리고 너와 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진 흑백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선명한 젊은 시절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친자 관계, 조선, 성립 확률 99.99%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있었다. 어젯밤. 서리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가 버림받은 그 순간에 어떻게 저를 최 비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라고 대답했다. 박지훈이라는 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그가 아가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은 그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날이었고 회장님께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강태환 회장은 서리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놈이 감히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그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서리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내 딸에게 지은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 이제 너를 찾았으니 내 남은 생은 오직 너를 위해 쓸 것이다. 지난 20년간 네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 네가 누려야 했던 모든 것을 이 할아버지가 전부 돌려주겠다. 서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지훈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이 거대한 현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평생을 혼자 버텨왔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다. 강태환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서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강했다. 알고 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거라.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너는 이 강태환의 유일한 핏줄이고 TK의 후계자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거나 버릴 수 없다. 그는 최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준비해. 내 집으로 데려간다. 서리는 반박할 기력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의 강한 손에 이끌려 칠흑 같던 절망의 밤을 지나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새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TK그룹 의료원의 VVIP 병동을 나선 서리는 자신이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발을 디뎠음을 깨달았다. 강태환 회장의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마이바흐가 서울의 번화가를 미끄러지듯 통과할 때 그녀는 창밖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인파 속에서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돌리던 자신은 이제 없었다. 차량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한남동의 가장 은밀한 언덕 청운각, 징운각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택의 철문으로 들어섰다.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현대적인 통유리창이 조화를 이룬 본체는 궁궐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차가 멈추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완벽한 90도 인사를 했다. 아가씨, 환영합니다. 서리는 그 위압적인 광경에 주눅이 들어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그때 강태환 회장이 먼저 내려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주름진 손은 어제 병실에서처럼 따뜻하고 강했다.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서리야. 그리고 저들은 널 해칠 사람들이 아니야. 널 보호할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고서야 서리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발을 내딛자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아가씨의 거처는 본체 3층 2화당, 리화당에 마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이 화당은
서리가 평생 살았던 고아원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거대한 통창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 한쪽 벽면은 그녀가 꿈에서나 그리던 드레스룸으로 이어졌다. 그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옷과 구두, 가방들이 계절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한 사람을 위한 백화점 VVIP 쇼룸 같았다. 이걸 다 제가, 서리가 말을 더듬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손녀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것만 입히고 최고의 것만 먹일 거다. 내 어미에게 해주지 못한 것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그보다 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날부터 안설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 안설이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전담 영양사와 셰프가 준비한 식사가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TK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녀의 개인 교사로 투입되었다. 단순한 상류층 예절 교육이 아니었다. 식사, 매너, 화법, 걸음걸이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TK그룹의 역사,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복잡한 지배구조와 재무제표 읽는 법까지. 강 회장은 그녀를 단순한 공주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자리를 이을 여왕으로 키우려 했다. 서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해왔다. 그 근성과 지능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빛을 발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낙하산 아가씨 정도로 길이 못 띄운 교사들도 몇 주 만에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빠른 습득력에 혀를 내둘렀다. 강태환 회장은 그런 서리를 기특해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퍼부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서리와 함께 식사했다. 그는 서리가 몰랐던 어머니, 강지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어머니, 고집이 쌌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행복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실감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서리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어깨를 움츠리던 초라한 고아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절제된 우아함과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여성만이 남아 있었다. 물론 그 본질적인 선함과 강인함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갑옷을 입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서리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세상에 너를 공식적으로 소개해야겠다. 서리의 눈이 커졌다. 공식적으로. 라니요? 네 존재를 TK의 후계자로 공표할 거다. 그래야 아무도 널 감히 얕보지 못할 테니. 강 회장은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TK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잡아 정재계 인사들, 주요 언론사 대표들 전부 초청해. 내 유일한 손녀의 데뷔 파티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준비하도록. 파티 당일 TK 호텔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 중에는 최근 유성그룹과의 약혼을 발표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지훈과 그의 곁에서 오만하게 웃고 있는 고유라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TK그룹 강태환 회장이 직접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들떠 있었다. 강 회장님이 웬일로 이런 파티를 다 여신담? 듣자 하니 숨겨둔 후계자를 발표한다던데. 고유라가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다. 박지훈은 턱시도를 매만지며 거들었다. 누가 되든 우리 유성그룹과의 협력에는 도움이 되겠지. 그나저나 그 여자 안설이. 요즘 통소식이 없네. 어디서 또 처량하게 울고 있으려나. 그는 고유라의 눈치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때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강태환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입구 쪽을 향했다. 여러분께 제 유일한 핏줄이자 TK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제 하나뿐인 손녀를 소개합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췄다. 박지훈과 고유라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는 그들이 알던 고아 안설이가 서 있지 않았다. 짙은 네이비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목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과 당당한 기품이었다. 설이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나와 강 회장의 옆에 섰다. 장내에는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 여자가 안설이라고? 박지우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고유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강 회장이 설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포했다. 제 손녀 안설이입니다. 제 딸 지수의 유일한 딸입니다. 설이는 군중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박지우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며칠 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존재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니. 그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아니, 재앙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파티가 무르익고 설이가 잠시 칵테일을 들고 홀로 서 있을 때였다. 질투심에 이성을 잃은 고유라가 박지훈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용됐네? 고유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가득했다. 축하해. 신분 상승한 거. 고아원 출신이 이런 데서 주인공도 되고 말이야. 설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유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고유라 씨, 축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출신을 거론하는 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 할아버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모독? 근본은 어디 안 간다더니. 겨우 몇 달 교육받았다고 네가 진짜 상류층이라도 된 것 같아? 고유라가 목소리를 높이려던 찰나 그들 뒤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내 손녀에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 설이를 보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적을 괴멸시키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고유라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다. 아니, 회장님, 그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알던 사이라. 강 회장은 고유라를 무시하고 그녀 뒤에 서 있는 유성그룹의 고 회장 고유라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고 회장,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고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유라가 아직 어려서. 어리다? 강 회장이 코웃음 쳤다. 내 손녀의 근본은 바로 이 TK다. 감히 내 유일한 후계자의 근본을 논해? 유성그룹은 TK와 사업할 자격이 없는 것 같군.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고 회장은 사색이 되어 딸을 잡아 끌었다. 박지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이 되어 떨고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다시 설이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수많은 군중을 향해 높이 들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안설이는 내 모든 것이다. 내 손녀를 모욕하는 것은 TK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의 선언은 그랜드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고 서리는 자신을 지키는 그 거대한 힘을 느끼며 비로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강태환 회장의 폭탄 선언이 있었던 그랜드 볼룸 파티는 다음 날 서울 사교계와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재벌 상속녀가 된 안설이의 이야기는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그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분노에 휩싸인 것은 유성그룹의 고유라였다. 감히 그 고아 계집애가 아버지 TK그룹이 우리와의 협력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고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아버지고 회장 역시 낯빛이 어두웠다. 강태환의 그날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박지훈은 고유라의 저택거실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그날 밤부로 지옥으로 변했다. 회사에서는 그를 한직으로 발령냈고 상류 사회 진입의 동아줄이었던 고유라와의 약혼마저 위태로워졌다. 고유라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 역시 안설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자신이 버린 돌이 금덩어리, 아니,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TK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니, 유라 씨,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계집애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공주가 됐다고 해서 뭘 알겠습니까?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겁니다. 고유라가 잠시 울음을 그치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약점이라. 그래, 맞아. 강 회장님이 아무리 감싸고 돈다 한들 안설이는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송이야.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하면 돼. 그들의 눈빛이 다시 독사처럼 번득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설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청운각의 안설이 역시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느끼고 있었다. TK그룹 내부에서조차 그녀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회장님이 노망 나신 거 아니야? 고아원 출신이 뭘 안다고 경영 수업을 받는담. 저러다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홀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강태환 회장이 서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청운각에서도 가장 위험 있는 공간이었다. 앉아라, 서리야. 강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시선은 서리에게 향했다. 요즘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알고 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저 때문에.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 탓이 아니다. 원래 그 자리는 그런 것이다. 수많은 이빨과 발톱이 내 목을 노리고 있지. 나는 내게 방패가 되어줄 순 있지만 내 스스로 검을 줄 힘을 길러야 한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파일 하나를 서리에게 내밀었다. TK재단의 연례 자선 행사다. 올해는 네가 총괄 책임을 맡아라. 서리가 파일을 열자 희망의 밤이라는 제목의 행사 기획안이 들어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자선 파티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리는 이것이 할아버지의 첫 번째 시험임을 직감했다. 매년 하던 대로 하는 아주 안전한 행사지. 강 회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나는 네가 이 행사를 안전하게 끝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색깔을 입혀라. 내 능력을 증명해봐라. 이 작은 무대에서조차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널 TK의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서리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도전의식이었다. 네, 할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굳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에 젖어 떨던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회를 잡아야 했고 반드시 이겨내야 했다. 다음 날 서리는 재단 사무실이 아닌 TK그룹 본사 30층 전략기획본부로 향했다. 재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본부의 데이터와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정적과 긴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곳은 TK그룹의 심장부이자 가장 냉철한 두뇌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녀는 본부장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차민준 본부장. 그녀가 미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32살의 나이로 TK그룹 최연소 임원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버드 MBA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경력을 쌓다가 강 회장에게 직접 스카우트된 천재. 하지만 별명은 얼음왕자 혹은 면도날일 정도로 차갑고 무자비했다. 들어오십시오. 문 안쪽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민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맞았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가운 인상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흰 셔츠,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안서리입니다. TK 재단건으로. 서리가 인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잘랐다.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그 어떤 환대나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무미건조한 평가만이 존재했다. 회장님의 핏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옆에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끝으로 밀었다. 요청하신 지난 5년간의 재단 행사 데이터와 기부자 리스트입니다. 표준 지원 절차에 따라 저희 팀 실무자가 배정될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 요청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쌀쌀 맞았다. 마치 귀찮은 공주님의 소꿉장난을 상대해주는 듯한 태도였다. 서리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곳에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차 본부장님. 하지만 표준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생각이거든요. 민준의 한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뒤집어 엎는다. 고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조소가 묻어났다. 아가씨, 재단 행사는 이미지 관리 차원입니다. 괜한 모험을 해서 잡음을 만드시는 것보다 조용히 끝내시는 게 회장님께도 누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무시했다.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 능력은 제가 판단합니다. 본부장님께는 조언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지원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만간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죠. 그때는 본부장님의 진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민주는 잠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들을 봐왔지만 방금 전에 저 눈빛은 조금 달랐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냉철한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다. 흥미롭군.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머릿속 한구석에 안설이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되었다. 서리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다. 민준의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행사가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발견했다. 기부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 그저 TK그룹의 연례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자선 파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예술적 감각과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있는 냉철한 경영 전략이 교차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리는 완전히 새로운 기획안을 들고 다시 차민준의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민준뿐만 아니라 전략기획본부의 핵심 팀장들까지 배석한 공식적인 회의였다. 서리는 긴장됐지만 지난밤 거울을 보며 수십 번도 더 연습한 대로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는 기존의 희망의 밤 행사를 폐지하고 TK 임팩트 포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펀딩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지루한 기부 요청 대신 재단이 지원하는 유망한 사회적 기업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기부자들이 자선이 아닌 임팩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차민주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의 팀장들은 너무 급진적이다. 위험 부담이 크다며 노골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서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상되는 모든 반론에 대해 데이터와 논리로 반박했다. 그녀는 각 투자 분야별 예상 사회 환원 가치 SROI까지 계산해 제시했다. 발표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한참 동안 서리를 바라보더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컨셉은 좋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이군요. 단기간에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하고 보수적인 기부자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방안은 뭡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예산은 기존의 2배가 드는데 그에 상응하는 기부금을 모을 자신은 있으시고요. 그것은 그녀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었다. 서리는 숨을 골랐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본부장님께서 관리하시는 TK 벤처 캐피털의 미공개 투자 리스트에 접근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에 분명 우리가 찾는 보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부자 설득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경험을 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순간 차민준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약점과 그에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겠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공주님이 아님을 깨달았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가씨의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죠. 요청한 데이터 접근 권한 열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나에게 직접 보고하십시오. 그는 서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이 소꿉 장난을. 서리는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의 손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전략기획본부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고유라와 박지훈의 암약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TK그룹 본체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강태환 회장의 방패는 너무나도 견고했다. 하지만 안설이라는 약한 골이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신데렐라를 공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박지훈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그리고 고유라를 통해 얻게 된 재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음습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안설이가 주관한다는 그 임팩트 포럼 말입니다. 그거 전부 쇼랍니다. 고아원 출신이 뭘 알겠습니까? 회장님 돈으로 자기 허영심 채우려는 거죠. 소문은 구체적이었다. 듣자 하니 임팩트 투자라며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들 모아놓고 돈 장난치려는 거랍니다. 강 회장님도 노망이 드신 건지 저런 애한테 그룹 재단을 맡기다니. 이 독은 특히 강 회장의 오랜 친구들이자
수십 년간 TK재단의 희망의 밤 행사에 거액을 기부해왔던 보수적인 성향의 1세대 기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안설이의 급진적인 기획안 자체를 못마땅해 하던 참이었다. 자선은 묵묵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미덕이어야지. 벤처 투자처럼 요란하게 홍보하는 것은 근본 없는 짓이라 여겼다. 행사 날짜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재단 사무실은 폭풍에 휩싸였다. 무궁화 재단입니다. 이번 기부는 내부 사정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송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도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셨다네요. 세종장학회 측에서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수십 년간 든든한 후원자였던 거물급 기부자들이 약속이나 한듯 등을 돌렸다. 전체 예상 기부액의 60%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 안설이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회적 기업들의 부스와 지원 프로그램 예산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차민준의 전략기획본부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가씨, 이 속도라면 행사 당일 텅 빈 객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연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팀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안설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차민주는 회의실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혹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읍소하는지 보려 했다. 하지만 설이는 그의 예상을 깼다. 연기는 없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기부자들이 떠났다면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24시간 기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는 내일 오전 9시에 새로운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뛰쳐나와 자신의 거처인 이화당으로 향했다. 설이는 이화당 거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유작, 이름 없는 꽃이라는 유화 앞에 섰다. 가난했지만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어머니. 설이 역시 그 피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고아원에서도 틈만 나면 낡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고 누구보다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예술적 신미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은 경영 수업에 쫓겨 있고 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문제는 임팩트 포럼이라는 내용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보수적인 기부자들은 그렇다면 그들을 대체할, 아니, 그들보다 더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설이는 밤을 새워 스케치북을 채워나갔다. 단순한 포럼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험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행사의 컨셉을 숨겨진 보석들, 히든잼에스로 전면 수정했다. 그리고 포럼과 함께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신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엮은 팝업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숨겨진 기술과 신진 아티스트라는 숨겨진 재능을 한 공간에 병치시키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정각. 설이는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한 눈빛으로 차민준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본부장님, 기획안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완성한 컨셉보드와 새로운 예산안, 그리고 행사장 공간 디자인 스케치를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차민주는 그녀가 내민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가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행사까지 5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컨셉을 전면 수정하고 전시회라뇨? 이건 도박이 아니라 자살행위입니다.
이 신진 작가들은 어디서 섭외하고 이 작품들은 어떻게 운송하며 이 새로운 타깃들은 어떻게 불러 모을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도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어차피 집니다. 서리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법이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떠나간 기부자들은 자선을 하려던 낡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깃으로 할 새로운 투자자들, 젊은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IT 신흥 부자들은 가치에 투자합니다. 그녀는 컨셉 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들은 지루한 포럼에는 관심 없지만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예술 전시회에는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숨겨진 보석과 신진 아티스트라는 숨겨진 보석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안목을 자극하고 투자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넘쳤다. 차민주는 몇 분간 그녀의 스케치를 그리고 그녀의 불타는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밤새 그린 스케치는 아마추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감각적이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재능을 끌어낸 것이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가 픽 웃었다. 얼음 같던 그의 얼굴에 나타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좋습니다. 미친 짓이지만 마음에 드는군요.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었다. 전략기획본부 전원 10분 내로 비상대책회의실로 집합. 지금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 차민준 1세, 자네가 맡고 있는 신진 작가들 5일 안에 TK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전부 옮길 수 있나? 최고가로 대우하지.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그 자신감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제대로 보죠. 이 판 우리가 이깁니다. 차민준의 눈동자가 서리만큼이나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일 후 TK 임팩트 포럼, 숨겨진 보석들이 열리는 날. TK 호텔 그랜드 볼룸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기존의 거대한 원탁 테이블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감각적인 조명 아래 설치 미술과 강렬한 색채의 회화 작품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사회적 기업들의 부스와 어우러져 마치 뉴욕 첼시의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장은 구태의연한 정장 차림의 정치인들이나 1세대 재벌 회장들 대신 트렌디한 차림의 젊은 벤처 투자자들, 유명 인플루언서, 그리고 문화계의 거물급 인사들로 북적였다. 박지훈과 고유라도 조롱할 거리를 찾기 위해 뻔뻔하게 참석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세련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압도당해 입구에서부터 굳어버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무대에 오른 안설이의 스피치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모던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걸린 어머니의 유작, 이름 없는 꽃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평생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그림처럼 아직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이름 없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시장 곳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자본이 없는 사회적 기업들,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는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은 동정이나 자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를 알아봐줄 기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 자선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보석들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투자자가 되러 오신 겁니다. 이들의 잠재력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 즉,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익을 돌려받으십시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피치가 끝나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투자 약정액이 쏟아졌다. 특히 한 젊은 IT 기업 대표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개발한 한 사회적 기업의 기술에 매료되어 현장에서 50억 원의 투자를 즉석에서 결정했다. 전시된 예술 작품들 역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수익금은 전액 재단에 기부되었다. 행사가 끝났을 때 당초 목표했던 기부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 모였다. 그것도 떠나간 보수적인 기부자들이 아닌 TK그룹의 미래와 함께할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로부터 말이다. 언론은 재벌 3세의 화려한 대비, 기업 자선 행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라며 대서특필했다. 고유라와 박지훈은 자신들이 초래한 위기가 오히려 안설이에게 가장 빛나는 성공의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강태환 회장은 2층 VIP룸에서 손녀의 성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행사장 가장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던 차민준이 팔짱을 낀 채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안설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탄이 담긴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장 빛나는 재능으로 첫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안설이가 임팩트 포럼을 성공시키며 TK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화려하게 떠오른 그 시각, 고유라와 박지훈은 절망의 나라 끝에 매달려 있었다. 안설이의 성공은 그들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교계와 재계 전체에 생중계된 공개적인 굴욕이었으며 그들의 오만한 세계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전조였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TK그룹과의 핵심 협력안이 전면 보류되고 강태환 회장의 분노를 샀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곤두박질 쳤다. 고유라의 아버지 고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채권단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유라는 더 이상 명품 드레스를 쇼핑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그거지 같은 고아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수백만 원짜리 향수병을 벽에 집어던졌다. 박지훈은 그 광경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유라보다 더 절박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안설이를 버렸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고유라의 집안이 무너지면 자신은 그 잔해 속에서 가장 먼저 버려질 존재였다. 유라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아직 뭐가 안 끝나. 아버지는 나더러 당장 너랑 파혼하고 딴 데라도 시집가서 돈을 끌어오라셔. 넌 이제 빈털털이야, 박지훈. 나도, 너도. 고유라가 울부짖었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번뜩였다.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유라 씨, 안설이를 그냥 망신 주는 걸로는 안 돼. 이번에는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야 해요.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득였다. 그 애가 그룹의 기밀을 유출한 스파이라고.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고유라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스파이? 네, 강태환 회장이 아무리 제 손녀라고 해도 그룹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배신자까지 감쌀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애는 이제 막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밀에 접근할 권한은 있지만 그걸 다룰 능력은 없죠. 우리가 그럴듯한 덫을 놓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지독하게 악랄했다. 박지훈은 유성그룹이 아직 TK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확보했던 내부 정보망을 이용했다. 그는 TK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유럽의 한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합병 MA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TK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중이었다. 첫째, 그들은 이 기밀 정보의 일부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마치 TK의 인수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언론에 흘린다. 이는 TK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인수를 방해할 것이다. 둘째, 가장 치명적인 것. 이 기밀 원본 파일이 담긴 USB를 안서리의 소지품에 몰래 넣어두는 것이다. 모든 혼란이 터졌을 때 내부 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우연히 안서리에게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게 할 참이었다. 경험 없는 상속녀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다 혹은 돈에 눈이 멀어 고유라는 그렇게 소문을 낼 생각이었다. 그룹의 중대 기밀을 팔아넘겼다는 시나리오였다. 그 무렵 차민주는 전략기획본부장실에서 임팩트 포럼의 성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안설이라는 존재는 그의 냉철한 세계에 던져진 신선한 돌멩이였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감탄은 감탄이고 리스크 관리는 별개였다. 그는 이미 보안팀을 통해 고유라와 박지훈의 주변을 면밀히 감시하도록 지시해둔 상태였다. 유성그룹의 주가 폭락과 박지훈의 좌천. 그들은 궁지에 몰린 쥐였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특히 박지훈, 안설이 아가씨 근처 100m 이내 접근 시 즉시 보고해. 며칠 뒤 안설이는 재단 사무실에서 포럼 후속 조치를 처리하느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강태환 회장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며 며칠간의 휴가를 주었지만 그녀는 일이 손에 잡히는 지금이 좋았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피곤함도 잊고 있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아니,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몇 주 전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말끔한 모습이 아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서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네가 여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당혹감에 차 있었다. 박지훈은 보안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비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리야, 제발,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나가, 당장. 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눈물 보일 여린 여자가 아니었다.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박지훈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서리는 경악했다. 그 오만했던 남자가 내가 다 잘못했어. 유라 씨한테.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미쳤었나 봐.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았다. 고유라에게 파혼당했고 회사에서도 쫓겨날 위기이며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설이야, 나 정말 후회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니, 그냥 네가 행복한 모습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어. 서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네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해. 넌 내 사랑을, 내 모든 걸 쓰레기통에 처박았어. 네가 지금 불행한 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일어나.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지훈은 그녀의 냉혹함에 절망한 듯 혹은 연기하듯 고개를 떨구었다. 알아,
알아, 내가 죽일 놈이지.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거라도 받아줘. 네가 성공한 거 정말 축하해. 마지막 선물이야.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리는 그 상자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필요 없어. 가지고 가. 아니야. 제발. 그냥 버려도 좋으니까. 내 마지막 성이야. 박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리가 상자의 시선을 빼앗긴 찰나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또 다른 물건 작은 검은색 USB를 그녀가 열어둔 핸드백 안으로 재빨리 그리고 교묘하게 떨어뜨렸다. 정말 미안했다, 서리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서리는 그가 두고 간 벨벳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불쾌하고 더러운 기분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방에 치명적인 증거를 심어놓았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지훈이 TK그룹 로비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의 모습은 여러 대의 CCTV와 보안팀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즉시 차민준 본부장에게 직통으로 올라갔다. 본부장님, 박지훈이 방금 재단 사무실의 안설이 아가씨와 접촉했습니다. 약 5분간 머물렀고 현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민준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뭐라고? 그를 당장 미행 붙여. 그리고 재단 사무실 복도와 내부 CCTV, 방금 그 5분간의 영상을 내 사무실로 즉시 전송해.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하필이면 지금 왜 안설이를 만났을까? 몇 분 뒤 그의 모니터에 박지훈의 비굴한 연기가 재생되었다. 차민주는 영상을 10배속으로 돌려보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다. 멈춰. 방금 그 부분 확대해. 그의 날카로운 눈이 박지훈의 왼손이 안설이의 핸드백으로 향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다. 손이 나왔을 때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무언가를 넣은 게 분명했다. 젠장. 차민주는 낮게 욕설을 뱉었다.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님, 지금 즉시 회장님께 보고하십시오. 박지훈이 움직였습니다. 세오, 아가씨에게 무언가를 심어둔 것 같습니다. 함정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보안팀장에게 연결했다. 지금부터 전사 보안 등급을 최고로 격상한다. 모든 외부 통신망을 감시해 특히 바이오, MA 관련 키워드는 전부 필터링해. 그는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박지훈과 고유라가 덫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사냥하려던 사슴 뒤에는 그들보다 더 빠르고 치밀한 사냥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차민주는 안설이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덫을 놓았지만 자신은 그 덫을 이용해 그들을 잡아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TK그룹 유럽 바이오 기업 인수 막대한 결함 발견. 주가 폭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모든 경제지의 일면을 장식했다. 박지훈과 고유라가 교묘하게 흘린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가 정확하게 작동한 것이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즉시 그룹 본사 최고층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유성그룹의 고 회장을 비롯하여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이사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책상을 내리쳤다. 회의실의 공기는 수백억의 손실이 증발하는 소리만큼이나 차갑고 살벌했다. 안설이 역시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 사태는 명백한 내부 기밀 유출입니다.
고 회장이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최근 그룹의 극비 MA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 있는 안설이 이사장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리에게 쏠렸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그룹의 기밀을 그녀가 반박하려 했지만 고 회장과 연합한 다른 이사가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시침이 떼지 마시오.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그룹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게 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이사는 내부 감사팀을 향해 손짓했다. 어젯밤 안설이 이사장이 그룹의 기밀을 유출하려 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 즉시 안 이사장의 소지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망설이며 강태환 회장의 눈치를 살폈다. 서리는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핸드백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박지훈의 그 비굴한 얼굴이 떠올랐다. 함정이었다. 회장님 손녀라고 해서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고 회장이 몰아붙였다. 강태환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보였다. 결국 감사팀 직원이 서리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핸드백을 요구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었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은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이 들려 나왔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고 회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것이 증거요. 당장 저 USB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오. 분명 우리가 잃어버린 원본 기밀 파일이 들어있을 거요. 그는 승리를 직감한 듯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서리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다. 감사팀장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유럽 MA 관련 1급 기밀 원본 파일입니다. 그 말에 고 회장 측 이사들은 일제히 서리를 배신자라며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당장 안설이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고 회장이 강태환 회장을 압박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지훈을 만났다고 말해봐야 변명에 불과할 터였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침묵을 지키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차민준 본부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냉철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고 회장님, 아주 흥미로운 증거를 찾아내셨군요. 그가 태연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하지만 그 USB, 저희 보안팀이 어젯밤부터 추적하고 있던 물건입니다. 무슨 소린가? 차 본부장, 지금 제정신이야. 고 회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차민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어젯밤 10시 30분 TK 본사 15층 재단 사무실 복도 CCTV입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어젯밤의 광경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박지훈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장면, 서리가 그를 냉대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박지훈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척하며 서리의 시선을 피한 채 자신의 주머니에서 재빨리 그 검은색 USB를 꺼내 그녀의 핸드백에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나타났다. 차민주는 그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그리고 극도로 확대하여 모든 이사들이 볼 수 있게 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으로 얼어붙었다. 고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저놈이 왜? 조작 여부는 곧 검찰이 판단하겠죠. 차민준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 그리고 이 조작된 음성 파일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훈과 고유라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가 파일을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설이를 스파이로 만들면 돼. 그 고아 계집애가 감히 날 건드린 대가야. 고유라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럽 MA건 가짜 정보 흘려서 주가 박살내고 원본 USB는 그 계집애 가방에 넣어 강태환이라도 핏줄이 그룹을 망가뜨리는 건 못 참을걸? 그들의 완벽한 범죄모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제야 내내 눈을 감고 있던 강태환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 회장을 바라보았다. 고 회장, 내 손녀에게 덫을 놓기 위해 유성그룹을 살리겠다고 TK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 무겁게 회의실을 울렸다. 감히 내 핏줄을 건드리고 내 회사를 위협해. 강 회장은 최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최 비서. 지금 즉시 유성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 단 한 건도 남기지 마. 그는 다시 고 회장과 그를 따르던 이사들을 향해 선고했다. 그리고 저자들을 주가 조작, 업무 방해, 기업 스파이 및 무고 혐의로 당장 고소해. 법무팀에 전해 단 1%의 자비도 베풀지 말라고.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고 회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회의실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이사회는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태환 회장은 멍하니 서 있는 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놀랐느냐? 하지만 이게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세계의 민낯이다. 잘 버텼다, 내 손녀. 서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할아버지의 품에 기댔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였다. 서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던 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서리를 보자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경비들을 뿌리치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서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유라 씨한테 속은 거야. 제발, 회장님께 한 번만. 서리는 그 비참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깊은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일어나요, 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 말에 박지훈의 텅 빈 눈이 희망으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과거에 더 이상 당신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존재할 가치조차 없어요. 서리는 그를 지나쳐 돌아섰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절규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서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는 그 절기와 함께 완벽하게 끝났다. 몇 주 후 TK그룹은 안정을 되찾았다. 차민준 본부장과 전략기획팀이 MA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마무리 지었다. 유성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고유라와 박지훈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혹독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서리는 청운각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날렵한 검은색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환 회장과 함께 그룹 본사에
핵심 임원 회의실 앞에 섰다. 강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새로운 바이오 프로젝트 팀이다. 네가 임팩트 포럼에서 보여준 그 감각이 필요해. 이제 네가 이끌어라.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 대신 수많은 시련을 거치며 단련된 강인한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육중한 회의실 문을 열기 직전 복도 반대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차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존경과 신뢰가 담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격려의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서리 역시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 소녀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공주도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TK그룹의 미래이자 그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